속으로. 취임 후 첫 번째 해외 순방지로 중동을 선택한 트럼프 대통령이 사우디아라비아에 도착해서 첫날 일정에 돌입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현재 미국과 사우디의 이 투자 협정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전쟁 위기에서 또 휴전에 합의한 인도와 파키스탄이 신경전을 이어가고 있다라는 소식도 들어와 있습니다. 자, 봉화식 기자. 안녕하십니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이 첫 번째 이 중동 순방 목적지인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지금 연설을 하고 있습니다. 네, 상당히 의미가 깊은 방문인데요. 사우디아라비아 수도 리야드에 있는 킹 칼리드 국제공항에 도착하자마자 그 무하마드 빈 살만 왕세자 영접을 받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달에 프란치스코 교황 장례 미사 참석을 위해서 이탈리아를 방문한 적이 있었는데 정상 외교를 위해서 미리 계획된 외국 방문 일정을 소화하는 것은 1월 백악관 복귀 이후에 이번이 공식적으로 처음 있는 일입니다. 두 나라 간의 경제와 안보 협력 강화를 위한 논의에 지금 착수를 했는데 황궁에서 열린 환영식에 참가를 했고 미국과 사우디 투자 포럼 지금 진행 중인데 인공지능, 에너지, 방위산업 분야에 대한 양국 간 협력 방안을 모색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사우디아라비아가 미국에 6천억 달러 규모의 투자를 약속을 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이에 대해서 거의 2배 가까운 1조 달러까지 확대할 수 있다. 이런 기대를 나타냈습니다. 그리고 이 밖에도 사우디아라비아와 35억 달러 미사일 판매 계약을 포함해서 방위산업 협력도 강조했는데요. 이런 경제와 안보 협력, 미국의 인플레이션 완화와 에너지 비용 절감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이번 트럼프 대통령의 중동 순방에는 일론 머스크, 블랙록 CEO 레리 핑크, 오픈 AI CEO 샘 알트만과 같은 주요 기업인들도 동행을 해서 두 나라 간의 경제 협력 중요성을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중동 순방에서 경제적인 이익을 얻는 것 이외에 또 다른 또 목적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뭡니까? 네, 이번 순방은 나흘 예정인데요. 사우디아라비아 말고도 카타르, 아랍에미레이트 공화국도 찾게 됩니다. 중동에서 미국 영향력 강화를 위한 외교적 행보를 트럼프 대통령이 이어나갈 예정으로 있는데요. 지금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 간의 전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란의 핵 무기 개발 우려가 부각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트럼프 두 번째 행정부의 중동 정책 기조를 제시하는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지정학적인 사안보다는 무역 관계와 같은 경제 관련 합의가 도출된다는 가능성이 크다는 예상이 나오는데요. 국방과 항공, 에너지, 인공지능과 같은 광범위한 분야의 경제협력 문제를 논의할 예정입니다. 대규모 대미 투자 그리고 대대적인 경제협력 합의가 나올 경우에 미국 안에 있는 일자리가 창출되는 그런 국민 경제 전반에도 이익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 밖에도 트럼프 패밀리의 사업에도 큰 이득이 될 것이다. 이런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연설을 통해서 지금 이번 사우디 방문으로 사우디가 미국에 투자한 금액이 지금 1조 달러가 늘어났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순방 시작 전부터 이러한 세일즈 얘기들은 뭐가 많이 나왔었죠. 그렇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오늘 사우디아라비아에 도착하기에 앞서서 아랍에미레이트 공화국으로부터 14억 달러어치 무기를 판매했습니다. 미국 국무부에서 UAE 주권과 영토 방어 능력 향상을 위해서 이런 조약을 맺었다 발표를 했는데 군용 항공기와 장비 판매를 승인했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UAE는 미국으로부터 치누크 헬리콥터 6대 그리고 F-16 전투기 부품을 인수를 하게 되는데요. 이 가운데 치누크 헬리콥터와 각종 장비는 수색과 구조, 재난 방지, 대테러 작전에 사용하게 된다. 그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국무부에서도 UAE는 중동의 정치적 안정과 경제 발전을 위한 미국의 중요한 파트너라고 지켜 세웠는데요. 연방의회에서는 앞으로 한 달 동안 이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한 무기 판매를 차단시킬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소속 정당인 공화당이 지금 상원과 하원의 다수당이기 때문에
국무부가 승인한 대로 이런 14억 달러어치의 무기 판매가 예정대로 이루어질 것이 확실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개인적으로도 4억 달러짜리 보잉 7478 초호화 전용기를 최근에 카타르 정부로부터 거저받아서 논란이 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안 받는 것이 바보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 골프의 멀리건에 비유하면서 공직 활용해서 사익을 추구하는 논란을 자초했는데 이에 대해서도 자신이 잘못한 거 없다. 이런 고집스러운 발언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중동 방문으로 기대되는 성과가 좀 많아야 국민들의 원성이 좀 잦아들 수 있을 듯한데 어떻습니까? 네, 단순히 미국과 사우디 두 나라 간의 관계뿐만 아니라 사우디아라비아, 미국과도 앙숙인 이란을 견제할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 사우디아와의 방위 협력을 앞으로 더 강화해 나가고 그런 가운데 또 이스라엘의 안보까지 재확인한다는 것입니다. 경제 협력을 확대시키고 에너지 협상, 무기 수출 확대, 반테러 공조, 외교 복귀 신호, 아브라함 협정 지지 그리고 중동 내에서 미국의 영향력 확대 이런 성과를 기대하고 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첫 번째 재임 당시에도 강조를 했던 반이란 정책 이어갈 것으로 보이고 이제 중국이 침범을 노리고 있는 중동 지역에서 미국이 여전히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하겠다. 이런 메시지도 확실히 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와 미국이 친하게 지내게 되면 그리고 또 이스라엘과도 공조를 하게 되면 이란에 대한 커다란 압력이 될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 이란의 무인기 공급 그리고 핵 개발 문제를 놓고 중동 국가들과 미국이 사우디와 함께 공동으로 대응 방안을 연구한다는 것입니다. 아랍 국가들끼리의 외교 정상화도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이번 트럼프 대통령 순방을 통해서 더 많은 중동 국가들이 이 같은 미국이 주도하는 협정에 동참할 수 있도록 외교적인 압박을 강화한다는 것입니다. 중동 평화 구상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지속적인 관여를 보여주는 중요한 메시지가 나올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요. 이 밖에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미국산 무기 수출을 확대시키고 국방산업 외교도 강화하고 일자리 창출, 미국 안에서의 노동자들이 직장을 찾는 데 더 도움이 되는 그런 중동 국가의 협력을 더 강화한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연설을 하고 있지만 이런 메시지를 줄기차게 강조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이번 이 중동 순방이 이스라엘에게는 조금 충격적이 될 수도 있다라는 소식도 많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네. 자, 이 한국의 70년대에 중동 건설 부분을 일으켰었는데 미국도 지금 비슷한 구상을 추진 중이다. 이거는 또 어떤 내용입니까? 네, 지금 중동 여러 국가들이 탈석유 시대를 대비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에너지 분야에서 미국 기업의 투자를 바라고 있는 상황인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지중해에 휴양지를 건설하는 것을 비롯한 미국 민간 기업의 중동 진출 기회를 홍보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특히 IT 분야, 건설, 교육과 같은 파트에서 중동과의 경제 협력 강화를 대폭 더 확대해 나갈 것이 확실한데요. 전임 조 바이든 행정부가 무책임한 아프가니스탄 철수 이후에 중동에 대한 개입이 줄어들었고 미국의 영향력 공백이 결국 중국과 러시아의 파워를 중동으로 끌어들이는 부작용을 자초했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순방을 통해서 이런 문제점들을 해결하고 미국에서 중동의 영향력은 미국이 우선시된다. 여전히 미국 파워가 유효하다는 것을 대내외에 보여주는 그런 상징적인 행보를 이어나갈 것이 확실시되고 있습니다. 네, 또 어떤 분석이 나오느냐 하면은 정치적으로 앞으로 선거를 의식한 순방이다 이런 얘기가 또 있거든요. 네, 당연히 그렇습니다. 지난해 대통령 선거에서 위력을 발휘했던 미국 안에 있는 보수 기독교 세력 그리고 이스라엘 지지를 강력히 원하는 주요 유권자 집단을 트럼프 대통령이 의식하고 있는데요. 친이스라엘 행보를 통해서 이들의 지지를 다시 끌어모으는 전략을 펼치고 이에 따라서 미국은 내년 중간선거가 예정돼 있죠. 그리고 3년 뒤에는 대통령 선거가 있습니다. 공화당의 정권 재창출을 모색한다는 것인데 이 밖에도 미국 안에 600만 명으로 추정되고 있는 유대계 유권자들을 향해서도 확실한 구애 메시지를 전달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 밖에도 중국의 경제적 외교적 확장을 견제하는 그런 협력 방안도 강화해 나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자, 다음 소식입니다. 미국에 대한 국제사회의 평판이 작년보다 크게 떨어졌다라는 여론조사 결과가 발표가 됐네요. 네, 이 조사는 덴마크에 있는 비영리 단체인 민주주의 동맹이 여론조사 업체 니라데이터에 의뢰해서 지난달 전 세계 100개 나라 주민 12만 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것입니다. 그 결과를 보면요. 미국에 대한 국제사회 평판 지수가 마이너스 5%로 나타나서 쉽게 말씀드리면 미국에 대한 시각이 부정적인 응답자가 긍정적인 응답자들보다 많았다. 그런 뜻입니다. 1년 전 똑같은 조사에서는 미국에 대한 평판이 플러스 22%로 좋았는데 올해 들어서 1년 만에 크게 떨어지면서 패권 경쟁국인 중국의 14%보다도 못한 성적표를 받아들었습니다. 중국은 오히려 지난해 조사 결과 플러스 5%보다 거의 3배 가까이 그 국제적인 평판이 향상이 됐습니다. 이 민주주의 동맹이 집계한 미국의 민주주의 평판 지수에서는 우크라이나와 3년째 전쟁을 하고 있는 러시아와 비슷하고 아르헨티나, 이라크, 헝가리와도 미국이 큰 차이가 없는 그런 수준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런 결과가 나온 원인은 무엇 때문입니까? 이에 대해서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사무총장 그리고 덴마크 총리를 역임했던 아네르스 포그 라스무센 이 기구 창립자가 한마디 했는데요. 미국의 평판 지수가 왜 1년 만에 크게 떨어졌냐? 간단히 말하자면 바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한 사람 때문이다. 이렇게 지목을 했습니다. 라스무센 총장은 이에 대해서 트럼프가 전 세계적인 무역 전쟁을 촉발을 시켰고 백악관 집무실에서는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을 전 세계 방송 앞에서 크게 꾸짖은 바가 있다. 동맹을 취약하게 만들었고 오히려 적대 세력에 힘을 실어줬다. 이렇게 트럼프 대통령을 비난을 했는데요. 나도 한평생 미국이라는 나라와 미국이 대표한 가치, 민주주의를 선망해 왔었는데 나 같은 사람조차도 미국에 대한 평판이 떨어졌다는 사실이 전혀 놀랍지 않은 상황이 됐다. 이렇게 꼬집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보고서를 보면 한국의 평판 지수가 중국, 영국과 비슷한 15%로 나타났는데 한국의 평판 지수가 어떻게 산출됐는지 여부는 여기서 구체적으로 밝히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주요 나라 평판 가운데 그 점수가 가장 높은 국가가 플러스 48%를 기록한 스위스가 1위를 차지했고요. 그 뒤를 이어서 싱가포르, 카타르, 캐나다, 요르단이 뒤를 이었습니다. 그리고 점수가 가장 낮은 국가는 이란, 이스라엘, 벨로루시 순서로 나타났습니다. 인도와 파키스탄의 이 휴전이 지금 합의가 됐습니다만은 뭐 이 긴장 상태가 계속해서 지금 유지가 되고 있다는 소식인데요. 그렇습니다. 지난달 말에 인도 영토인 카슈미르에서 관광객을 포함해서 26명이 사망한 총기 테러가 발생을 했죠. 그 이후에 인도와 파키스탄의 긴장 상태가 유례없이 고조되어 있는데요. 인도는 이 테러의 배후로 파키스탄을 지목했습니다. 그리고 미사일을 쏘면서 대규모 무력 충돌이 시작됐던 것인데요. 전면전 위기에서 미국이 중재를 서면서 극적으로 휴전에는 합의를 했는데 무력 충돌 자체는 사라졌는데 양국 간의 신경전은 여전히 날카롭게 이어지는 그런 상황입니다. 파키스탄 정부 역시 성명을 내세웠는데요. 우리 주권이나 영토에 도전하는 시도가 있다면 앞으로도 전방위적으로 단호하게 처벌하겠다. 이렇게 강조를 했고요. 파키스탄의 외무장관이 CNN과 가진 인터뷰에서 인도와의 회담에서는 물 문제가 이슈다. 이 물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휴전이 앞으로도 이어진다는 보장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카슈미르 지역 역시 인도가 자기 영토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파키스탄 입장에서는 인정할 수 없다. 이 카슈미르 문제가 이 지역 불안정의 근본 원이기 때문에 카슈미르가 주민들이 스스로 미래의 자기 자치 결정권을 가져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여기에 맞서서 인도의 나렌드라 모디 총리 역시 TV 연설을 가졌는데요. 파키스탄을 향해서 군사작전은 일시적으로 보류한 것이다. 테러 공격이 재발하면 인도도 보복하겠다.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모디 총리는 그리고 파키스탄 측에서 먼저 휴전을 요청해 와서 우리 인도가 받아줬다. 이런 주장을 되풀이했는데요. 이 같은 발언은 미국이 중재해서 두 나라가 휴전에 합의하게 됐다. 이런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과는 정반대되는 발언이기도 합니다.
네. 이 인도와 파키스탄의 분쟁을 보면은 물 때문에 전쟁이 일어날 수도 있다라는 걸 볼 수가 있어서 이 물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다시 한 번 더 자각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인도에서 세계적으로 잘 알려진 강이 인더스 강이 있는데 파키스탄은 산악 지방이라서 물이 귀한 나라입니다. 그리고 예전에 이 강을 놓고 조약을 두 나라가 체결했는데 약 65년 전에 세계은행 중재로 인도와 파키스탄이 평화적으로 이 물을 같이 사용하기로 합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인도에서 파키스탄으로 흐르고 있는 인더스강 가운데 지류의 흐름을 인도가 막을 수 없도록 규정이 돼 있었는데 이번 충돌 과정에서 인도가 이 조약과 합의된 내용을 파기하고 물줄기를 차단해서 파키스탄이 물을 사용할 수 없도록 하면서 이번 그 두 나라 분쟁이 일어났습니다. 파키스탄 입장에서는 이 인더스 강물 없이는 생존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이 강의 지류를 되찾기 위해서 인도와 필사적으로 저항하고 있는데 인도가 이런 물 자원을 무기화시키면서 파키스탄을 압박하고 있는데 과연 이런 물 분쟁 어디까지 갈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봉화식 기자였습니다. 인사이드 아메리카. 네, 어제 게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노숙자 정책과 관련해서 강경 조치를 발표했고 또 우리 박형경 기자가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해주셨는데 이것이 바로 이 대통령 선거를 염두에 둔 정치적 행보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미국과 중국이 관세 전쟁을 90일간 휴전하기로 이게 약정을 하자 미국의 기업들이 잇따라 중국 내에서 생산 그리고 선적 재개에 속도를 내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박형경 기자. 네, 안녕하십니까. 어제 게빈 뉴섬 주지사가 이 노숙자 텐트촌 철거 모델 조례를 발표한 내용을 전해 주셨는데 뉴섬 주지사의 이런 조치가 이번에 이 대통령 선거를 염두에 둔 정치적 행보라는 해석이 있습니다. 네, 어제 발표 이후 뉴섬 주지사가 왜 그러한 강경 조치를 내놨는지에 대한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 그중 하나가 대선을 염두에 뒀다는 그런 해석입니다. 최근 뉴섬 주지사는 2028년 민주당 대선 주자로 거론되고 있지만 이대로는 힘들다고 보고 강경하게 나섰다는 설명입니다. 노숙자 문제 하나도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는데 무슨 대통령이냐 이런 목소리가 나올 수 있다 보니 그걸 의식해서 그런 정책을 편단한 비평론가들의 의견이 나왔습니다. 네. 최근에 게빈 뉴섬 주지사의 대선과 관련한 지지율도 떨어지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이 지지율 하락세가 뚜렷한데요. 최근 에셜론 여론조사에 따르면 뉴섬 주지사는 2028년 민주당 대선 주자 지지율에서 단 5%를 기록하면서 5위로 밀려났습니다. 불과 몇 달 전까지만 하더라도 카말라 해리스 전 부통령에 이어서 2위를 달렸었는데 그랬던 뉴섬 주지사 지지율이 빠르게 하락한 겁니다. 네. 왜 이렇게 지지율이 왜 이렇게 떨어지는 거예요? 여러 가지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했습니다. 먼저 올해 1월 LA에서 발생한 그 대형 산불에 대한 대응이 미흡했다는 그런 평가가 있었고 또 트랜스젠더 운동선수 문제에 대한 입장 번복 그리고 연방 차원에서 주도해오던 프로젝트가 무산된 점 등으로 진보 성향 유권자들의 반감이 커졌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다른 민주당 주자들과 비교하면은 어느 정도 수준입니까? 해리스 전 부통령이 32%로 1위를 지키고 있고요. 예. 페이트 부티지지 전 교통부 장관이 10%, 이어서 알렉산드리아 오카시오 콜테스 하원의원이 8%, 그리고 코리 부커 상원의원이 6% 순입니다. 그래서 뉴섬 주지사는 제이비 프리즈커 일리노이 주지사 또 팀 와일즈 미네소타 주지사와 함께 5%로 공동 5위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만약에 해리스 전 부통령이 출마하지 않는다. 그렇다 그러면은 게빈 뉴섬 주지사의 지지율이 좀 올라갈까요? 해리스 전 부통령이 빠진다고 하면 뉴섬 주지사의 지지율은 10%로 상승하긴 하지만요. 근데 여전히 부티지지 전 장관과 부커 의원에게 밀려서 그래도 3위에 머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면은 공화당 측의 후보 상황은 좀 어떻습니까? 공화당에선 현 부통령이죠. 제이디 벤스가 44%로 독보적인 선두입니다. 네. 그리고 니키 헤일리 전 사우스캐롤라이나 주지사가 8%, 론 디센티스 플로리다 주지사가 7%로 그 뒤를 잇고 있습니다. 네. 어제
다른 쪽에 이 제스민 크로킷이라는 연방 하원 의원이 있는데 여성 의원인데 이 사람이 그 톡쇼에 나와서 한 얘기가 다음번 대통령 선거에서 민주당 후보가 이기려면은 무조건 이번에는 백인 남성을 후보를 내보내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민주당 내에서도 이제 여성은 좀 힘들다. 그다음에 약간 이 유색인종이 이렇게 피가 섞인 사람들은 좀 힘들다. 이런 얘기들이 자꾸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백인 남성을 후보로 세워야 되겠다라고 얘기를 해서 제가 어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렇다 그러면은 개빈 뉴섬 주지사가 괜찮겠다라고 예. 생각을 하긴 했습니다만은 어떻게 뭐 회복 가능성은 좀 있는 거예요? 네, 아직 가능성은 남아 있다는 네. 평가입니다. 2026년 중간 선거 결과 해리스의 출마 여부 또 타 후보들의 실책 같은 게 변수로 꼽히고 있는데요. 그렇지만 지금처럼 낮은 지지율이 계속해서 이어진다고 하면 그때는 회복이 좀 어렵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런 상황이니까 개빈 뉴섬 주지사가 지지율을 좀 올리고 싶어서 노숙자 문제 해결을 위한 긴급 조치를 발표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게 되는 거네요. 맞습니다. 이 정치적 중도로 좀 이동함으로써 예. 보수층 유권자들에게도 어필한다는 전략이 나오는 겁니다. 한편에서 이번 조치가 2028년 LA 올림픽을 앞두고 네. 이제 도시 미관을 개선하려는 의도와도 연결짓고 있습니다. 네. 자, 다음 소식입니다. 미국과 중국은 내일부터 90일 동안 일부 상호 관세를 획기적으로 낮추기로 합의를 하긴 했는데 미국 기업들은 이 조치에 지금 어떻게 반응을 하고 있습니까? 많은 기업들이요, 이 90일 동안 유예 기간을 최대한 활용하려 하고 있습니다. LA에 본사를 둔 테라바디 같은 경우 즉각적으로 중국 공장 가동을 재개하고 생산량을 늘렸고요. 또 패션 브랜드 보그베드도 생산 중단 결정을 철회시키고 가격 인상 계획도 보류했습니다. 네, 특히 어떤 업종에서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나요? 가전제품 비롯해 패션, 의류, 생활용품 업종에서 빠른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샤크 닌자 CEO는 수백 개의 컨테이너 선적을 즉시 지시했고요. 의류업체 CMC 브랜드는 한 달 넘게 묶여있던 재고를 바로 선적했습니다. 그리고 글로벌 제조업체 제니맥스는 창고에 보관된 재고를 하루라도 빨리 미국으로 보내려 하고 있습니다. 기업들이 왜 이렇게 급박하게 움직이는 거예요? 90일 후에 관세가 다시 오를 가능성까지 고려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 유예 조치는 일시적인 것이고 이후 협상이 또 결렬되거나 하면 다시 고율의 그런 관세가 부활할 수도 있기 때문에 기업들은 그걸 고려해서 재고 확보와 생산 확대에 속도를 내는 모습입니다. 네, 근데 우리도 지금 이렇게 보면 정신없지 않아요? 맞아요. 이게 150% 130% 이러다가 갑자기 또 무슨 30%로 내려가고 맞아요. 네. 이게 도대체가 어디에 어느 장단에 이 발을 맞춰야 할지 참 이게 정신이 없습니다. 맞습니다. 네. 소비자들이 오히려 더 힘들어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 같아요. 네. 이게 소비가 네. 꽁꽁 얼어붙어 있다라는 느낌이 듭니다. 이럴 네. 때는 그저 꼼짝 말고 그저 아무것도 사지 말고 그러니까요. 그냥 네. 꼼짝 말고 집안에 있는 게 제일이 않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그런데 하고 이제 말이에요.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은 사업을 운영하시는 분들은 속 터지죠. 글쎄 네. 자, 이제 건강과 관련한 소식 한번 해보겠습니다. 최근에 발표된 연구 결과에 따르면은요, 청소년기 비만하잖아요. 그러면은 조기 사망 위험이 커진다면서요? 네, 이 유럽 비만학회 총회에서 발표된 스웨덴 대규모 연구 결과 10대 후반에서 20대까지 이렇게 비만이 되면 조기 사망 확률이 거의 2배 가까이 높아진다는 그런 결과로 나왔습니다. 이에 따라 17살부터 29살까지 이 시기를 핵심 생애 단계로 지목하면서 이 시기에 날씬함을 유지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는 경고였습니다. 네, 젊었을 때 날씬하라는 얘기네요. 네, 네. 이 연구는 어떤 방식으로 진행이 된 거예요? 스웨덴의 성인 남성 약 25만 명, 또 여성 약 36만 명을 대상으로 최대 23년에 걸쳐서 체중 변화와 사망률을 추적했는데요. 이 기간 남성 8만 6천 명, 여성 2만 9천 명이 목숨을 잃었고요. 특히 30살 이전에 비만이 된 이들은 그렇지 않은 이들보다 사망률이 각각 남성 79%, 여성 84%나 높게 나타났습니다. 네. 체중 증가 시기하고요, 조기 사망 위험하고 어떻게 연결이 됩니까? 연구에 따르면 나이가 들면서 체중이 느는 건 자연스럽지만 예. 이 청년기에 체중이 증가하면 조기 사망 위험이 훨씬 높았는데요. 이건 장기간의
기간에 걸쳐서 체지방에 노출되기 때문이란 분석이었습니다. 특히 20대에 조금만 체중이 증가해도 그게 지속될 경우 사망 위험이 커진다고 연구진은 설명했습니다. 비만이 어떤 질병과 연관성이 큰 겁니까? 이번에 사망 원인을 분석한 결과 심장병 비롯해서 제2형 당뇨병, 간암, 신장암, 자궁암 등과 비만이 매우 밀접한 그런 관련이 있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근데 여성의 경우엔 어느 시기에 체중이 증가했는지와 관계없이 암 사망 위험이 증가했다고 합니다. 네. 이런 말 있잖아요. 지금의 나의 건강 상황은 10년 전에 저의 식습관, 생활 습관이 그게 영향이 된 거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예, 그래서 이거하고도 연관이 있는 듯한데, 자 연구진은 조언을 해주셔야죠. 어떻게 하라고요? 젊은 시절의 건강 습관이 평생 건강을 좌우한다는 점 연구진은 강조했습니다. 네. 20대의 건강한 식습관과 운동 습관을 형성하는 것이 조기 사망 위험을 낮추는데 결정적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전문가들은 또 패스트푸드나 정크푸드 소비 증가가 청년 비만의 주요 원인이라고 지목하면서요. 정부가 식품 정책과 교육을 통해서 이 청년층 비만 예방에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를 냈습니다. 근데 제 주위는요, 청년층들 있잖아요. 뭐 20대, 30대 엄청 건강에 신경 씁니다. 네. 정크푸드 안 먹고요. 음식 굉장히 신경 쓰고요. 칼로리 신경 쓰고요. 제 주위만 그런가요? 근데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연구조사 결과가 이게 지금 스웨덴에서 나왔다면서요. 네네. 네. 스웨덴에 그렇게 살찐 사람이 없거든요. 가서 보면. 그러니까 젊었을 때 예를 들어서 20대, 20살에 예를 들어서 뭐 한 160파운드, 170파운드 나가던 사람들이 갑자기 뭐 10파운드가 늘었다 그러면은 그거 위험한 거야라는 생각이 이제 그런 이제 판단이 나오는 게 그게 맞겠다라는 생각이 들지만은 아예 20살에 그냥 200파운드가 돼 있는 그런 나라에서는 말이죠. 네네. 이게 뭐 어떻게 이거를 조사해서 뭐 이게 네. 연구 결과를 발표할까? 전 조금 좀 그렇긴 하네요. 좀 이상한 네, 저 네. 이상하다는 게 보다도 좀 틀리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해요. 네. 그러니까 이 뭐 미국에서는 뭐 워낙에들 다들 그냥 그렇죠. 어렸을 때부터 살들이 많이 쪄 있으니까 여기서는 이거를 좀 이렇게 좀 적응하기가 좀 쉽지 않은 연구 결과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말이죠. 미국 같은 경우에는 교육 수준, 생활 수준 뭐 이런 거하고도 연관이 있기 때문에요. 교육을 많이 받거나 그리고 이제 좀 수입이 좀 좋은 분들은 엄청 신경 많이 쓰시잖아요. 그렇지 않은 분들은 하루하루 먹고 살기가 맞아요. 힘이 드니까 이제 신경을 덜 쓰게 되는 거고 이런 차이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리고 아까 뭐 젊은 층들이 요즘 신경을 많이 쓴다고 하는데 정말 그렇더라고요. 그렇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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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술도 안 마셔요. 네, 술도 안 많이 마셔요. 안 마셔요. 네. 그리고 이렇게 담배 피는 젊은이들이 별로 없더라고요. 없어요. 이제는. 그죠? 네, 그러니까 좋은 현상이죠.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현경 기자였습니다. 데일리 브리핑. 네, 오늘 데일리 브리핑에서는 강신영 CPA 모시고 이야기를 들어보는 시간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자, 이제 은퇴하신 분들이 점점 더 많아지는 거는 사실이죠. 특히 우리 코리아타운에는 은퇴한 우리 맞아요. 가까운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근데 제가 한 가지 좀 궁금한 게 말이죠. 이런 얘기 기사들이 많이 나와요. 은퇴할 때 내가 얼마를 가지고 있어야 내가 편안한 은퇴 생활을 할 수 있는 거냐. 뭐 이런 얘기들. 그렇죠. 또 뭐 은퇴할 때 미니멈 100만 불은 가지고 있어야 한다. 이런 얘기들도 있고 뭐 듣기만 아니다. 해도 200만 좋습니다. 불 써야 된다. 뭐 이런 분들도 있고. 네네네. 근데 한 가지 정말 궁금한 게 그거예요. 예를 들어서 네. 내가 예를 들어서 은퇴를 하게 된다 그러면은 몇 살에 은퇴를 하느냐. 그렇죠. 제일 그것부터 이제 따져 중요하죠. 나오잖아요. 그러면요. 그럼 예를 들어서 65살에 은퇴를 한다고 할 때 네. 그때 100만 불이 필요하다 그런다 그러면은 네. 65살에 은퇴해서 예를 들어서 소셜 시큐리티가 매달 2,000불이 나온다. 그렇죠. 그거 좋은 거죠.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1년에 24,000불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럼 내가 10년을 살았다 그러면은 24만 불을 받는 거야.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럼 그 100만 불에 그 24만 불이 포함이 되는 거냐 안 되는 거냐?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네. 요게 저는 그러니까 항상 궁금한 거였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100만 불을 엑스트라로 따로 가지고 있으면서 내가 거기서 이렇게 뭐 밥도
저 사 먹고 무슨 뭐 여행도 가고 이렇게 돼야 되는 거냐? 네. 아니면 전체적으로 그냥 모든 걸 다 합해서 100만 불 있어야 되는 거냐? 이게 근데 저 궁금했단 말이에요. 현금 가치 100만 불 있으면 100만 전자잖아요. 그죠? 그렇죠. 이제 그거는 아닌 것 같고요. 어. 내가 은퇴를 하고 난 다음에 가용한 금액이 어. 얼마나 될까? 어허. 이제 그게 적어도 100만 불쯤 있는 분하고 어허. 사실은 100만 불이 없어도 돈 모으고 사는 분들도 생각보다 많아요. 어허. 놀랍게도 어허. 어떻게 사느냐, 어허. 또 얼마나 오래 사느냐, 어허. 내 삶의 습관이나 또 건강 상태 너무나 여러 가지 고려사항이 많은데 그래도 100만 불쯤 있다 그러면 괜히 든든한 것 같지 않으세요? 맞아요. 근데 네. 요새는 뭐 100만 불이 뭐 예전에 10만 불도 안 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가지고 그렇죠. 말이에요. 근데 요즘은 이제 환율이 오르고 그랬잖아요. 네. 근데 어디에서 보니까 옛날에 100만 장자라고 그랬을 때하고 다르긴 하지만 그래도 한 168만 불 하고 좀 비슷한 점이 있답니다. 아하, 네. 168만 불. 근데 우리가 LA 사는 우리가 보는 168만 불은 집값이 한 100만 불도 할 수도 있잖아요. 100만 불 넘어요. 이제 그런 데도 네. 있고. 그런데 중부로 가보면 20에서 50만 불 사이 집들이 그렇죠, 대부분이니까요. 그렇죠. 아직도요? 그러면요. 그렇죠. 오, 그래요. 정말요? 근데 거기 있는 사람들이 이제 30만 불짜리 집에 살고 또 다른 형태의 자산이 한 150만 불쯤 있다. 그러면 꽤 괜찮아 보이는 거죠. 괜찮은 거죠. 네. 그럼요. 좋죠. 상대적인 개념은 좀 맞아요. 있어요, 네, 그죠? 네, 네. 그러면 미국 인구의 약 몇 퍼센트 정도가 은퇴할 때 100만 불 갖고 있을까요? 우리 LA 사는 한인 동포들은 전혀 그렇게 안 느끼겠지만 네. 100만 불을 가지고 있는 잠재적인 은퇴 자금은 약 10%가 채 안 된답니다. 그래요. 네. 그럼 그 100만 전국에 예, 전국으로 보면 전국으로. 은퇴 인구가 거기에 집값도 포함이 되나요? 이제 갖고 있는? 집값이라는 것은 팔았냐 안 팔았냐 이제 그렇게 네네. 보는 개념도 있겠죠. 이퀴티를 더하는 거겠죠. 그렇죠. 에퀴티가 좀 있다고 있는 전제할 걸로 수 쳤을 있죠. 때. 그런데 이제 평균은 네. 한 45, 6만 불 정도랍니다. 미국 전체로 예. 보면. 예. 집값이 예. 아니 아니 은퇴 은퇴해서 에퀴티가. 내가 찾아서 쓸 수 있는 돈이 아하. 그러니까 사실 은퇴라는 것이 100세 시대에 보는 은퇴 65세 했다 30년을 살아야 된다 근데 30년 동안 얼마를 쓸 수 있느냐 참 길고 먼 길 맞습니다. 30년이요 만일이에요 만일 날짜로 만일 만일. 네. 만일 하루에 100원씩 쓰면 100만 불. 100만 불이잖아요, 그죠? 아, 네. 100불씩 쓰면요. 며칠 전에 어르신 한 분을 뵀는데 그분이 예전에는 장례 비용이 2만 불, 3만 불 정도였었는데 네. 이제는 보니까 6만 불, 7만 불이더라. 그렇다고 예,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장례 비용이 자녀에게 부담이 되지 않아야 되는데 네. 그걸 또 걱정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돌아가실 일도 예. 이게 정성집 강아지가 죽으면 에? 꽉꽉 사람들이 차고 정성이 돌아가니까 썰렁 하더라 이랬잖아요. 네. 농담. 네. 그런데 참 장례 비용이라는 것은 좀 마지막 우리 네. 환송해드리는데 그때 깨끗하게 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무데도 연락 안 하고 조용하게 정리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어느 게 좋은지 잘 모르지만 네. 참 100세 시대가 그렇게 와 있습니다. 야, 100만 불 정도의 은퇴 자금을 갖고 있는 분이 전체 미국 국민의 10% 한 10% 정도라고 된다고 통계에서는 하니까. 예. 일단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 자,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내가 은퇴하기 전에 네, 한 달 생활비가 예를 들어서 5천 불이었다. 네. 그러면 은퇴한다면은 몇 퍼센트 정도가 들어갈까요? 근데 이제 이게 주먹구구식으로 얘기했는데 70%라고 그래요. 70%. 예, 근데 70%는 우선 접대비나 외식 그게 많이 줄고 줄어들고. 그다음에 이제 또 의료비가 대신에 조금 더 나가고 그다음에 우리 옷을 사 입는다. 우리 클래스에 보면 사실 죽을 때까지 입을 수 있는 옷도 있어요, 그죠? 많죠. 그다음에 이제 사람들하고 만나면서 아까 네. 경조사 네네, 이제 그런 경조사비. 것들 비용이 많잖아요, 그죠? 이제 그런 거를
이제 줄이게 되니까 70%면 현재 나의 삶의 수준을 비슷하게 유지하더라. 70%. 네, 그렇게 이야기들을 하는 것 같아요. 왜 나이가 들면 입은 조용히 하고 주머니는 많이 열어라. 그래서 멋진 은퇴. 주머니가 선배. 좀 두둑해야 될 듯합니다. 후배들 막 밥 사주고 맞습니다. 막 이러려면. 밥값 좋죠. 네. 은퇴를 위한 체크리스트라는 게 뭐가 있습니까? 근데 이제 은퇴라는 것은 이제 살아가는 동안에 누구든지 소득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제 소득이 있는 만큼 또 비용도 지출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비용과 소득이 얼마나 오랫동안 있어야 되는 것. 근데 그런 모든 것 중에 제일 중요한 게요. 정리하는 건데 내가 가지고 있는 자산을 어떤 형태로 정리를 하고 네. 나의 노후와 또 자녀들, 후손들을 위해서.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첫째, 내 건강을 어떻게 유지 관리하느냐. 근데 사실 건강하게 사는 것이 아프게 사는 것보다 더 훨씬 중요하고 중차자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이제 그런데 그러면 그런 건강을 유지하는 건 내 생활 습관에 가장 영향이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어떤 분들이 술, 담배로 몸이 굉장히 약한데도 술을 마셔야지 삶이 유지되거나 담배를 피워야지. 근데 담배까지는 뭐 용서래. 근데 만일에 마약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이고 안 되죠. 상황이 다르죠. 네. 그러니까 우리의 그 생활 환경이 어떤 운동을 하는지 또는 어떤 독서나 또는 동호회 이제 이런 내 생활 습관이 굉장히 중요한 건강과 직결되어 있는 은퇴 생활 요소 같아요. 네. 자, 그 화려한 백수, 화려하게 은퇴한 그런 그 조건이 4가지가 있다고 해요. 그거 뭐예요? 근데 이제 그 화려한 백수, 우선 화려한 것 자체가 좋잖아요, 그죠? 네. 그러면 화려해. 그럼 돈부터 생각하는데요. 네. 돈이 4번째랍니다. 아, 그래요? 예. 네. 근데 정말 중요한 거는 화려한 백수가 되어서 집안에 우환이 없어야 된답니다. 만약 와이프가 아프다든지 자녀가 네. 아프다든지 이러면 예. 스토리가 좀 다르잖아요, 그죠? 그렇죠. 이제 두 네. 번째는 아니 혼자 가서 뭐 어떻게 놀라고 같이 놀아줄 사람들이 있어야지.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건강하고 마지막이 돈이랍니다. 돈이 있어도 혼자서 노는 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렇죠. 네. 건강한 몸으로 젊은 사람들과 같이 놀 수 있다. 그러면 정말 행복한 노후이겠지요. 네. 저도 근데 나이 먹으면서 네. 보니까 나는 이 지금 말씀하신 그 4대 조건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건강인 것 같아요. 그러면요. 네, 건강이죠. 네. 근데 이제 허리가 아파가지고 아이고 허리야. 목이 아파서 아이고 목이야. 그러면 목하고 허리만 그 만지고 있다가 아침을 일어나고 또 그렇게 밤에 자고. 예. 근데 참 건강이라는 것이 제가 기억에 김수환 추경이 75세의 사랑이 가슴에서 머리로 올라가는데 30여 년이 걸렸는데 75세가 돼서 성모병원에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예. 잘 먹고 예. 잘 소화시키고 이걸 잘 배설하는 문제가 이렇게 맞아요. 귀한 일인 걸 몰랐다 그러는 말씀했던 게 기억이 납니다. 최근에 그 헐리우드의 진 해크먼 부부가 네. 세상을 떠난 상태로 이제 발견이 됐잖아요. 그렇죠. 진 해크먼이 이제 치매도 있고 예. 그 두 분 다 돈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돈은 걱정하지 않지만 네. 그 돌아가시는 그 상황이 너무나 안타깝게 했기 때문에 그렇죠. 그분 얘기 들어보니까 그 이야기 들어보니까 그건 비극이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요. 아유, 그게 뭐예요? 그거? 이런 부분도 좀 잘 네. 정리를 해놓은 상황에서 나이가 들어가야 되는데 말입니다. 이게 쉽지가 않네요. 근데 이제 그러기 위해서는 마음을 넓게 참 품어줄 수 있어야 되는데요. 네. 자꾸 노욕 나이가 들어서 욕심이 자꾸 더 들어가시는 분들은 스토리가 좀 다른 것 같아요. 누가 그러면서 저를 보세요? 아니 근데 아니 지금 언론계에서 네. 이렇게 건강하게 네. 아직도 그 고운 목소리를 가지고 방송하는 분 존경스러워서 지금 이렇게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럼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렇잖아요. 네, 맞아요. 건강하게 잘 지내고 계십니다. CPA 입장에서 볼 때, 네. CPA 입장에서 볼 때 은퇴 연령에 있는 분들이 주의해야 할 것은 뭐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건 정말 중요한 데일리 브리핑입니다. 뭐냐? 사실은요, 서턴 에이지가 되면 동거래,
가능한 한 하지 말자는 거예요. 돈 거래 돈 빌려주지 하면요. 말고 네, 꾸지 말자. 꾸지도 말고. 이분 자식들한테도 선을 네. 그으면 예.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잘 놀고 잘 먹고 잘 쉬는데 혼자 놀고 혼자 먹고 외로움에 익숙해지는 우리의 삶의 자세 그걸 받아들이는 우리의 모습 그것이 또 다른 은퇴의 중요한 요소가 아닌가 그렇군요. 네. 그렇게 저는 생각해요. 혼자 잘 놀 수 있어야지 맞습니다. 건강한 노후의 비결 가운데 그렇습니다. 하나이네요. 저는 네, 그렇게 네. 알겠습니다. 손님들하고 이야기 나눕니다. 네. 알겠습니다. CPA로서 정말 인생 상담을 해주셨네요. 오늘. 네, 아주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말씀 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CPA 강신용 씨 함께했습니다.